예, 서울대학교의 이윤남입니다. 오늘 좀 공룡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공룡 시대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혹시 이런 세상을 상상하시는 않겠죠? 인간과 공룡이 조열하게 사는 이런 세상이요. 사실 이 지구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Earth is dynamic, life is changing. 즉 지구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물체이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46억 년 지구 역사 동안 커다란 일들이 있었죠. 전 지구가 빙하로 덮인 그런 스노우볼 어스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전 대륙이 다 한꺼번에 모여있는 초대륙을 형성한 판게아를 형성한 시기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600만 년 전에 백악기가 끝날 때는 운석이 떨어져서 그 당시 살던 생물의 75%가 멸종을 했습니다. 즉 대륙도 계속 변하고 그 대륙 위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은 환경에 변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2011년 논문에 따르면은 현재 지구에는 870만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시대 통틀어서 살았던 모든 생물 종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10억 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은 것은 고작 20만 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8.98%의 생물은 아직도 우리가 못 찾은 거죠. 이러한 생물들은 화석으로 남겨져 있고, 이런 화석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고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의 심슨 교수님은 화석을 찾는 일은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물을 찾기 위해서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파슬 헌터는, 화석 사냥꾼은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멸종된 생물을 되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은 우리 인류의 지식의 진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화석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나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물들이 멸종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질시대 동안 과거 커다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륙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게 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바로 화석 기록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과 석유는 모두 화석 에너지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화석 그 자체는 우리한테 커다란 즐거움을 줍니다. 아이들은 단번에 공룡에게 매료되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날 지구의 놀라운 생명의 다양성은 오래된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개통수, 즉 트리 오브 라이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즉 사과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속을 들여다봐야 하죠.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왜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출현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 화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화석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은 600만 년 전에 조그만 영장류가 이족 보행을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진화해서 오늘날 현생 인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공룡은 지구상에서 걸어다녔던 동물 중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 보이는 마메키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3m, 몸무게가 60톤이라고 하는 실로 거대한 동물이죠. 그렇지만 이 공룡은 악어처럼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것이 아니고 다리가 몸 아래 수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었죠. 하지만 비둘기처럼 작은 공룡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육식공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화를 하면서 작은 공룡으로 진화를 하고, 그리고 종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 곳곳,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 번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하지만 공룡 시대 동안 우리 조상인 포유류는 공룡의 기세에 눌려서 다양하게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포유류도
고양이 정도 사이즈밖에 없었습니다. 공룡들은 처음 출현할 때부터 여기 보이는 코엘로피시스처럼 이족 보행에 직립을 하는 특이한 파충류였어요. 즉 인간보다도 먼저 이족 보행을 완성시킨 동물이었죠. 즉 앞발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발을 결국은 날개로 변화시켜 공룡들은 새로 진화하게 됩니다. 공룡과 새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공룡의 발을 보게 되면 새처럼 새 발로 걷고, 그리고 앞발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손목뼈가 반달형의 손목뼈가 만들어지면서 날갯짓을 하게 이렇게 뒤로 제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공룡들한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물을 새라고 정의를 할까요? 새는 깃털이 있고 날개가 있어야 되죠. 이족 보행을 하고 항원 동물의 알을 낳는 척추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깃털은 새를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새의 가장 오래된 조상인 시조새는 약 1억 5천만 년 전인 후기 주라기에 이미 출현했습니다. 시조새는 새죠. 왜? 깃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조새의 골격을 보게 되면 현생새와는 사뭇 다릅니다. 시조새는 이빨이 있고요, 긴 꼬리도 있고요, 그리고 발톱이, 손톱이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뼈는 매우 작아요. 사실 시조새 골격은 새보다도 훨씬 공룡에 가깝습니다. 보시다시피 새와 공룡은 차골이 있고, 그리고 치골이 밑을 향하고 있으며 손톱도 발달하고 새처럼 새 발가락으로 걷고, 그리고 손목뼈가 반달형의 손목뼈가 발달해 있죠. 그래서 공룡과 새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시조새가 공룡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조새는 아직도 가장 원시적인 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에서 새로 진화되면서 깃털이 갑자기 확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룡들에도 이미 깃털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화석은 1996년 중국에서 발견된 중화용조라는 공룡인데, 보시다시피 온몸에 원시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깃털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에 멜라닌 소포체의 형태를 가지고 색깔도 구별을 해냈습니다. 그 수많은 깃털 공룡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유일한 특징이 아니라 공룡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공룡들은 그 깃털을 새처럼 나는 데 쓰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자기 체온을 조절하거나 짝을 유혹하거나 아니면 먹이를 잡는 데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공룡들은 새처럼 집단으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웠습니다. 특히 오비랍토르 공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새처럼 알을 둥지 위에서 품기도 했고요. 공룡 중에서도 가장 진화한 공룡들, 즉 여기 보이는 미크로랍토르나 앙키오니스 같은 공룡들은 실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새처럼. 이들의 뒷다리에는 깃털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다람쥐처럼 창공을 날아서 활공을 하면서 하늘을 날았던 겁니다. 즉 이미 공룡들은 새처럼 하늘을 날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공룡과 새가 얼마나 민첩한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실이죠. 이러한 흥미로운 공룡 화석을 찾기 위해서는 공룡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고비 사막은 전 세계에서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주로 소련제 군용 트럭을 이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데 여러 가지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한 2박 3일을 달려가면 이렇게 광활한 대지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곳에 7천만 년 전에 쌓인 백악기 지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사막에서 우리는 40일 정도 머무르면서 공룡 탐사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 탐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수킬로가 펼쳐진 이런 황무지가
과거 이곳이 공룡들이 뛰어놀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공룡 탐사는 결국은 공룡 화석을 찾아서 발굴해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실로 가져오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뼈가 발견이 되면은 삽, 망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발굴을 하고 다음에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석고로 자켓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트럭에 싣게 되죠. 반세기 전에 1965년에 폴란드 몽골 탐사대가 고비 사막에서 아주 독특한 공룡 하나를 찾았는데 데이노케루스라는 공룡입니다. 데이노케루스란 뜻은 무서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2.4m에 이르는 거대한 앞발 2개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새로운 공룡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 데이노케루스가 도대체 어떤 공룡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발 길이가 1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노케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2배나 더 큰 공룡이었다는 둥, 아니면은 앞발이 길기 때문에 나무늘보처럼 생겼다는 둥, 앞발이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개미집을 잘 부수기 위한 그런 형태라는 등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었습니다. 2009년 드디어 50년 만에 한국 몽골 국제 공룡 탐사대가 데이노케루스와 똑같은 앞발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이 발견했을 때 그 짜릿한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화석지는 도굴꾼에 의해서 도굴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데이노케루스의 머리뼈하고 발뼈가 없어진 후였습니다. 이 모든 뼈를 한국에 가져와서 3년에 걸쳐서 화석 처리를 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데이노케루스의 정체는 놀라웠죠. 길이가 11m, 무게는 6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공룡이었어요. 우리가 화석 처리를 하는 동안에 2006년에 우리도 또 하나의 새로운 공룡을 찾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게 데이노케루스인지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앞발이 안 발견됐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게 데이노케루스가 우리 이미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개체를 합쳐서 종합해서 복원한 결과 굉장히 독특한 공룡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즉 데이노케루스는 등이 굉장히 높이 솟은 아주 이상한 공룡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도굴대에 나갔던 데이노케루스의 머리뼈와 발뼈가 유럽에서 발견되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몽골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제가 데이노케루스의 머리뼈를 처음 봤을 때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공룡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둥이가 굉장히 넓적하고 아래턱이 굉장히 크고 게다가 이빨이 없어요. 데이노케루스는 잡식성 공룡이었던 겁니다. 얘네들이 왜 잡식성 공룡인지 알 수 있냐 그러면 발굴 사이즈에서 복부 부분에서 1000개가 넘는 위석하고 그리고 소화대담한 물고기 잔해가 함께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식물과 동물을 같이 먹은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화석지에서 발뼈 마디 1개를 찾았는데 그 발뼈 마디가 도굴대에 나갔던 공룡 화석의 발가락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맞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데이노케루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식성까지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가 심슨 교수가 얘기한 멸종된 생물을 다시 되살려내는 그러한 순간이지요. 데이노케루스는 흥미롭게도 타조 공룡류에 속한 공룡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조 공룡류는 전기백악기에 크게 두 그룹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거대하게 몸집을 키운 데이노케루스 같은 공룡이 됐고 다른 한 그룹은 공룡 중에서 가장 빨리 뛰는 타조 공룡류인 갈리비무스 같은 공룡으로 진화를 했어요. 이 결과는 2014년 10월 거대한 타조 공룡류 데이노케루스의 오랜 수수께끼의 비밀의 해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처지에 게재돼서 세상에 공표됐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의 블로거랑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스, 우리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토록 번성했던 공룡 시대는 6600만 년 전
소행성의 충돌과 그리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룡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대신 공룡이 계속 진화해서 다이노소로이드, 즉 공룡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공룡 멸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요. 하지만 공룡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비록 날지 못하는 공룡들은 백악기 말 멸종했지만 새로 진화한 공룡들은 신생대에 훨씬 더 번성하게 됩니다. 이제 새들은 육상이 아닌 하늘을 지배하고 있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포식자를 피해서 후다닥 날아갈 수 있고요, 하늘 위에서 먹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조류는 약 1만 종 정도인데 우리 포유류는 6천 종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새가 더 번성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번성은 뒤늦게 앞발이 자유로워진 우리 인간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새를 계속 멸종시키고 있죠. 모아나 도도새 같은 경우는 원주민과 선원에 의해서 멸종이 됐고, 그리고 여행 비둘기라고 하는 50억 마리가 북미 대륙에 살았었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에 의해서 1914년 멸종을 하고 맙니다. 현재 우리는 77억 명의 인구와 1900억 마리의 공룡, 즉 치킨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룡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식량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는 공룡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뭐세요? 혹시 이런 공룡 고기를 드실 작정은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